저는 어린 시절 에펠탑 근처에서 소매치기를 하던 소녀였어요. 그런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었던 건 전부 제 한국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발해를 중국 역사라 우긴 중국 친구 때문이죠. 여기 한 유튜버가 100만 기념 소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3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지금은 프랑스 파리 라페미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낸시라고 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최근에 구독자 100만을 달성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기도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상들에 저는 매일 감사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의 모든 행운은 다 한국 덕분입니다. 저의 새엄마와 새아빠는 한국 분들이십니다. 사실 새엄마나 새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제겐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으신 분들이죠. 저는 이분들을 만나 인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이 두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약에 쩔어 살거나 관광객들 소매치기나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남들처럼 대학교에도 다니고 유튜브 컨텐츠도 열심히 만들며 재밌게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렸을 적 저는 한 번도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옛날부터 공원의 구석자리에 살았었고 엄마의 얼굴은 본 적도 없죠. 아빠 말로는 절 낳고 바로 도망쳐 버렸다며 한 번은 술에 취해 네가 진짜 내 딸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어릴 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이런 아빠라도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고아가 아니라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난민들 중에는 부모 없이 애들끼리 지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빠는 하루 종일 길에서 구걸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파리는 아시다시피 복지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너무 게으른 사람이라 늘 일이 너무 힘들다며 하루를 채 못 채우고 매번 그만두셨습니다. 그러곤 하루 종일 누워서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했어요. 그러니 어린 시절 저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겨우 아빠가 먹다 남은 빵 조각을 조금 먹는 정도였죠. 도저히 배고파서 참을 수 없었던 저는 10살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제 스스로 먹을 걸 찾아 나섰어요. 공원에서 사람들이 먹다 남기고 가는 음식들을 애원해서 얻어먹기도 하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 헤매기도 했죠. 제가 12살이 되던 어느 날 저는 가족이 한 명 더 생겼어요. 그때 아빠는 어디선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오셨죠. 아빠가 데려온 강아지는 진돗개라는 한국 강아지라고 했어요. 조그만 강아지도 아니고 덩치가 꽤 큰 강아지였죠. 저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강아지까지 키우냐고 아빠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아빠는 이 녀석이 있으면 불쌍하고 귀여워서라도 돈이라도 한 푼 더 주지 않을까라며 철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그 진돗개는 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정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 경찰이 아빠를 단속해 아빠가 잡혀가면 남겨진 강아지가 문제가 되어요. 경찰이 개를 책임질 수도 없고 혹시나 단속하면서 학대했다는 소리라도 들리면 난처해지기 때문에 단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마리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아빠는 공원에서 역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마리가 생긴 이후로는 강아지 때문인지 돈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벌렸죠. 그치만 그 돈으로는 저희 둘 그리고 마리까지 배부르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나름 방법을 찾아 살아남아야 했죠. 그날도 공원을 배회하며 누가 먹다 남은 음식 없나 둘러보고 있는데 웬 남자애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도 보아하니 나랑 비슷한 부류인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랑 같이 돈 벌어볼래? 라고 말이죠. 돈을 번다는 말에 번뜩 눈이 뜨인 저는 그 애를 따라갔어요. 그 애는 줄리앙으로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러곤 어차피 여행 온 사람들은 파리에 돈 쓰러 오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훔쳐도 별로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라며 그 사람들 지갑을 털자고 했어요. 저는 왠지 나쁜 짓 같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2살이었고 그 애가 지난번 지갑에서 100유로를 털어 애들끼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소리를 하는데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줄리앙은 제게 너는 그냥 말 걸고 눈길만 끌면 된다며 어차피 기술적인 일은 자기들이 다
한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훔치는 것도 아니고 시선만 돌리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소리에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줄리앙 무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배운 거 없고 오갈 데 없는 애들끼리 각자 팀을 나눠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를 했죠. 저희는 파리로 놀러온 관광객들 중 일단 허술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나이가 어린 제가 나서서 길을 물어본다든가 불쌍한 척을 하며 팔찌를 파는 척 시선을 끌었죠. 관광객들의 온 신경이 제게 쏠리면 그때 줄리앙이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처음 소매치기를 했을 땐 정말 긴장되고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배부르게 밥을 먹으며 그 불쾌감을 싹 잊었죠. 그날부터 3년간 매일 줄리앙 무리와 함께 소매치기를 하러 다녔습니다. 물론 제가 막내라 음식도 제일 적게 먹고 돈도 제일 적게 받았지만 혼자 구걸하러 다닐 때보단 훨씬 좋았어요. 가끔 먹을 걸 남겨와 우리 강아지 마리에게 주기도 했죠. 그런데 소매치기를 하는 것도 정말 바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몰리는 장소와 시간대가 다르고 경찰의 단속까지 피하려면 늘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녀야 했죠. 저는 3년이나 그 무리와 어울려 다니면서 아빠를 거의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소매치기에서 건 돈으로 먹고 마시기 바빴죠. 제가 불량한 친구들과 밖으로 돌아다니는 동안 아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관광객 가방에서 전자기기를 잔뜩 발견해 대박을 친 날이었어요. 그날 먹다 남은 음식도 잔뜩 싸서 아빠에게 갔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빠가 축 늘어져 있고 마리는 잔뜩 불안해하며 아빠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똑바로 일으켜 세웠는데 눈에 초점이 흐릿하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건 100% 마약이었거든요. 파리는 어린애들 중에도 약에 취해 있는 애들이 많아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아빠 팔을 걷어보니 얼마나 많이 했던지 온 팔이 주사 자국으로 멍들어 있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제 잘못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하나뿐인 가족인데 그동안 한 번씩이라도 와서 아빠를 챙겼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너무 늦은 것 같았죠. 두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누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아빠에게 마약을 팔았는지 화가 났어요. 아빠가 구걸에서 버는 돈이라고 해봤자 하루 종일 빌어서 겨우 한두 끼 먹을 돈인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녀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저의 모든 행동이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옆에만 있었어도 아빠가 이 지경은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역 근처의 아저씨들을 모두 수색해서 아빠가 어떻게 구했는지 캐고 다녔죠. 아빠 때문에 제가 며칠 소매치기 무리에 나타나지 않자 제 또래 마크가 절 찾아왔어요. 줄리앙이 너 왜 안 오는지 알아오라던데? 라고 말하자 저는 이제 그 일 안 할 거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마크는 네가 제일 중요한데 안 오면 어떡하냐고 어린 여자애는 너뿐이라 너랑 같이 다녀야 돈이 잘 벌린다고 했죠. 저는 마크에게 안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고함을 떼 지르고는 당장 꺼지라며 쫓아냈어요. 저는 더 이상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빠 옆에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죠. 한참을 수소문한 끝에 아빠가 했던 마약이 어디서 거래되는지 알아냈어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2km 떨어진 치푸구 공원이었죠. 거긴 원래도 스산하고 음침해서 파리 사람들조차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소문으로는 거긴 할머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약을 넣은 빵을 팔고 아빠가 그걸 먹은 것 같다고 하던데 이상했어요. 아빠는 평소에 여기 무섭다며 근처에 오지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가 제 발로 여기까지 와서 빵을 사 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약거래 장면들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거리의 노숙인들부터 번듯하게 차려입은 아저씨의 젊은 아가씨까지 다들 할머니와 약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놀라 소리칠 뻔했습니다. 줄리앙이 할머니와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줄리앙은 분명 약을 하는 애는 아닌데 도대체 어쩐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빠에게 돌아가는 길에 잔뜩 머리를 굴리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생각했죠. 골똘히 생각에 잠겨 바닥만 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탁 막아섰어요. 올려다보니 줄리앙이었죠. 혹시 제가 아까 몰래 지켜본 걸 들킨 거 아닐까? 조마조마했어요. 줄리앙은 너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며 운을 띄웠죠. 그러자 저는 들킨 건가 싶어서 짐짓 모른 척하고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너 막내라서 돈 얼마 안 준다고 지금 떼 쓰는 거냐며 조금 올려줄 테니까 내일부터 당장 나오라고 했죠. 아까 제가 몰래 본 건 몰랐나 보다 안도하며 앞으로 그런 나쁜 짓 안 할 거니까 찾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줄리앙이 그런 결심하다가 다시 찾아온 애들 한두 번 본 줄 아냐며 당장 배고파지면 금세 찾아와서 일 시켜달라고 애원하는 애들 널렸다고 했죠. 너네 아빠 약값도 벌려면 네가 하나라도 더 띄어서 사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욕이 툭끝까지 차올랐어요. 저 깡패 같은 애를 잘못 건드렸다간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창피했죠. 화를 꾹 누르고는 아빠가 마약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주워 들었냐고 묻자 줄리앙이 파리에서 일어난 더러운 얘기들 중에 자기가 모르는 얘기가 있겠냐며 후회하지 말고 빨리 찾아오면 받아준다며 제 어깨를 툭툭 치고 떠났어요. 땀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아빠에게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아지 마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마리는 절대 아빠 옆을 떠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강아지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서 또 약을 구했는지 몽롱하게 취해 있었어요. 아빠를 세차게 흔들며 말이 어디 갔냐고 물어봤죠. 아빠는 피식 웃으며 중얼중얼 거리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옆에 아저씨가 네 아빠 그 아끼는 개도 팔아버린 것 같더라며 너도 그냥 아빠 없는 셈 치고 떠나라고 하셨죠. 솔직히 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그러다 너까지 몸 상하고 마음 상한다며 지금이라도 그냥 혼자 어디 가서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처음에 단속 피한다고 엉겁결에 데려왔을 때 제가 당장 다시 돌려주라며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애지중지 끼고 살건 말이었어요. 마리는 충성심도 어찌나 강한지 늘 아빠 옆에 딱 붙어있고 누가 조금이라도 시비를 거는 것 같을 땐 용맹하게 지저댔어요. 정말 영리해서 예뻐할 수밖에 없는 강아지였죠. 겨울엔 난로도 든다며 둘이서 꼭 부둥켜 안고 겨울을 나기도 했습니다. 마리가 오고 난 후부터는 그래도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하시며 돈이 더 벌린 날엔 오히려 마리를 더 많이 챙겨주신 날도 있어요. 그런 애를 어디 팔아버리고 약을 샀다니 아빠는 정말 단단히 미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옆에 아저씨께 의아한 점 한 가지를 여쭤봤어요. 아빠는 주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19구 공원 쪽은 무섭다며 평소에 발길도 안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저씨는 중간 거래상이 또 있다고 하시며 어린애가 기똥차게 돈 냄새를 맡아서 그곳 약을 사와서는 여기 노숙자들에게 따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음식인 척 공짜로 주더니 거기 홀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이죠. 안 그래도 아까 여기 왔다가 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단박에 그 애가 줄리앙이라고 느꼈죠. 여기서 그 짓 할 애는 그 애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저는 줄리앙을 찾아갔습니다. 줄리앙은 생각보다 빨리 정신을 차렸다며 당장 오늘부터 일 시작하자고 했죠. 저는 줄리앙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혹시 우리 아빠에게 약을 판 게 네 짓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줄리앙이 여기에 있는 아저씨들에게 약을 좀 팔긴 했는데 그게 네 아빠인 줄은 몰랐다며 씨 묻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줄리앙의 얼굴을 퍽 쳤어요. 태어나서 누굴 때려본 게 처음이었는데 제 손이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줄리앙의 얼굴을 때리자마자 주변 애들이 우르르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을 때 줄리앙이 손을 척 들어 애들을 말렸어요. 그러곤 절 일으켜 세우고는 세차게 따귀를 한 대 때렸죠. 딱 한 대 맞았지만 귀에서 삐 소리가 날 정도로 정신이 아득했어요. 한 대씩 주고받은 거니 억울해하지 말고 여기 붙을 건지 말 건지 마음 정해서 오라고 하며 휙 떠났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얼른 줄리앙 밑에서 돈을 벌어 아빠를 치료받게 해줘야 하는 건지 줄리앙의 손에 미치지 않는 파리 바깥으로 아빠와 도망가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빠에게 돌아가봤자 방법도 없고 마리 생각만 날 것 같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아빠는 마리의 행방도 알려주지 않았죠. 도대체 마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참을 강가에 앉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로 고민하는데 3일 정도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나쁜 짓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마트를 지나쳤어요. 밝게 빛나는 불빛이 따뜻해 보였고
있었고 안에 먹을 것도 많았죠. 왜 저에게는 저런 안락하고 따뜻한 것들이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걸까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다시 아빠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아빠 자리에는 웬 다른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했는데 저는 옆자리 아저씨의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아빠가 결국에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신정지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공무원들이 시신을 수습해 갔다고요. 눈물이 차올라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제 나이가 겨우 15인데 세상이 가혹하게만 느껴졌죠. 그나마 하나 있던 가족이 아빠였는데 아빠마저 없어졌으니까요. 시에서 해준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망스러운 점은 아무리 슬퍼도 배고픈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며칠을 굶었는지 이게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알 수도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주머니엔 딱 1유로 뿐이었어요. 어제 그 마트에 가면 혹시나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렇지만 1유로로 할 수 있는 건 역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5유로짜리 파이를 하나 들고 와 계산대로 쭈뼛쭈뼛 갔습니다. 사장님은 동양인인지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중국인이면 절대 안 깎아줄 텐데 속으로 생각하고는 혹시 이거 깎아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죠. 아저씨는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으셨어요. 이런 취급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익숙했죠. 아마 이제 곧 꺼지라고 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는 너 씻고 다니긴 해? 라며 물어봤어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나 싶었죠. 제가 뭐 언제 제대로 씻어봤겠어요? 사람 무시하나 싶어 깎아주기 싫음 마요. 그냥 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나오려는데 가게 안으로 웬 개 한 마리가 절 향해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개를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줌마 손에 이끌려 산책을 갔다 온 것 같았는데 그 개는 바로 저의 강아지 마리였어요. 마리는 절 보고 반가운지 단숨에 뛰어들어 제 얼굴을 막 핥았어요. 다시는 못 찾을 줄 알았던 마리를 여기서 보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러자 아줌마는 그동안 영 기운 없고 밥도 안 먹던 애가 이렇게 활기차게 꼬리치는 건 처음 본다며 혹시 덕구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얘 너 일단 따라오라며 제 손목을 낚아채고는 가게 2층으로 올라갔어요. 사장님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인지 절 식탁에 앉히시고 지금 밥하면 너 배고파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일단 라면 먼저 끓여줄게. 그러고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제대로 밥 먹어. 라고 얘기하셨죠. 저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낯설었지만 마리가 있다는 안도감에 멀뚱멀뚱 시키는 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밑엔 마리가 있었죠. 아줌마가 끓여주신 음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뜨끈한 요리를 먹어보는 것 같았어요. 제 발밑에서 마리도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죠. 어쩜 너네 둘은 생긴 것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니? 라며 자 이제 밥을 어느 정도 먹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전에 마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건지 궁금했죠. 사장님 부부는 한국에서 살다 파리로 넘어와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도 마트를 마감하고 두 분이서 산책 겸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파리에 웬 진돗개 한 마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걸 보셨대요. 뭔가 음침한 분위기에 두 분도 무서워서 천천히 다가가 보니 약에 잔뜩 취한 아저씨가 약을 받고 개를 넘기고는 훌쩍 떠나버렸고 덩치 큰 남자가 개를 끌고 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강아지가 계속 떠나버린 주인 쪽으로 가려고 버티자 개를 막 발로 찼다고 해요. 도저히 그대로 강아지가 맞고 있는 걸 볼 수 없었던 두 분은 그 개를 팔라며 돈을 주고 마리를 받았대요. 강아지를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앞뒤 안 재고 그냥 데리고 와서 엉겁결의 인형이 되어 마리를 키우게 된 거죠. 그런데 강아지는 기운도 없고 밥도 안 먹길래 걱정돼서 병원을 데려가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대요. 매일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었는데 오늘처럼 활기찬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마리를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히 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들어주시던 아줌마는 가엾다며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하시며 같이 울어주셨어요. 왠지 후련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아줌마가 갑자기 너 아저씨가 아까 냄새난다고 한 거 들었지? 나도 못 참겠다 얘. 너 좀 씻어야겠다며 욕실 가서 깨끗이 씻고 와.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욕실로 밀어 넣으셨어요. 말로만 들었던 욕조에 따뜻한 물을 담고 앉아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활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가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돌아갈 곳이 없더라고요. 한참 고민 중에 갑자기 밖에서 아줌마가 너 내 옷 중에 작은 거 입어.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는 새 옷 입어야 되니까 원래 입던 옷은 일단 챙겨둘게 라고 하셨어요. 깨끗하게 씻고 나와 옷까지 갈아입으니 아줌마가 절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 미모가 어마어마하구나. 이제야 제 나이로 보인다며 막 밥 차렸으니 밥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저씨까지 올라와선 셋이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왜 저에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진 것 하나 없고 주머니엔 1유로 뿐이고 저 어디 팔아넘기시려고 하셔도 빚적고라서 일도 잘 못하는 데다가 돈 되는 건 장기밖에 없다고 어디 넘기시는 거냐고 얘기했죠. 아저씨와 아줌마는 안쓰럽게 절 쳐다보시며 서로 바라보셨어요. 그러곤 아줌마가 눈물을 닦아주셨죠. 예, 보다시피 우리 마트는 장사가 잘 돼서 돈은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지만 아이가 없지. 정말 오래 노력했는데도 인연이 없구나 했어. 그런데 얼마 전 가족으로 맞은 덕구가 아이 대신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우린 덕구를 자식처럼 키우기로 했어. 그런데 늘 기운 없던 우리 덕구가 너 덕분에 이렇게 밥도 잘 먹고 편안하게 있는 걸 보니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쉼터를 알아봐 줄 테니 거기서 생활하고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덕구 산책을 시켜달라고 하셨어요. 산책을 시켜주는 대신 공부를 시켜주시겠다고 하셨죠. 말은 덕구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갈 곳 없는 제가 걱정되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뻔히 느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두 분은 오랫동안 노숙인이나 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면서 빵을 깎아달라고 했을 때도 쉼터에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언제 씻었냐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그 집에 들락날락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밥도 같이 먹자며 매번 한식을 차려주셨는데 한식 때문인지 살도 정말 많이 쪘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왠지 가족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죠. 두 분은 제 아빠의 묘지도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고 절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줌마는 나이에 맞게 공부도 해야 한다며 절 앉혀놓고 그동안 제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아줌마 아저씨와 함께 보낸 지 딱 2년째 제가 17살 되던 해 밥을 먹고 나서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에 돌덩이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사실 늘 살갑게 잘 대해주시는 두 분이었지만 저는 언제든 떠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속으로 늘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덕구도 이 집에서 어느 정도 적응했고 어찌나 똑똑한지 아줌마 아저씨를 정말 잘 따르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더 이상 이 집에 와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누가 이렇게 영문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 먹여주고 챙겨주고 하겠어요. 여태껏 신경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아줌마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고 눈물을 왈칵 흘렸어요. 그건 입양 신청서였거든요. 너무 늦어져서 미안하구나. 오히려 제게 사과하셨죠.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항상 조마조마했어. 그런데 이젠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 우린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는데 어쩌면 네가 우리가 기다렸던 아이였던 것 같아. 너만 괜찮다면 우리와 가족이 되어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줌마 품에 안겼죠. 이제 제게도 정말 푸근한 가족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엄마가 되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갑자기 저보고 한국에 가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육이 잘 되어 있으니까 3년은 한국에서 보내야겠다며 아빠와 상의는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를 만났을 때부터 제 교육을 걱정하고 계셨고 그동안 짬짬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일도 고등학교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게 하실 작정이셨대요. 절 가르쳐 보니 그동안 배울 수 없어서 그렇지 머리는 꽤 좋은 것 같아서 한국에서 학원도 다니고 체계적으로 공부시키고 싶다고 그러고 다시 파리로
파리로 대학을 오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막상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 좀 두려웠지만 그래도 엄마를 믿고 한국으로 가보겠다고 했죠.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지하철역에는 어쩜 노숙인들이 하나도 없었죠.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파리에는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길에도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 간혹 한두 명 정도 보긴 했지만 파리에 비하면 노숙인이 없는 수준이었죠. 저는 그걸 보고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지 경제력 격차가 훨씬 적게 느껴졌죠. 게다가 길거리는 어찌나 깨끗한지 놀랍더라고요. 한국은 길거리에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장식과 깨끗한 인도가 정말 쾌적했어요. 반면 파리는 곳곳에 쓰레기 냄새와 악취가 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나 사진 속에서만 파리를 보고 와서는 막상 실제 파리에 도착했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좋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학교에 학원에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했어요. 처음엔 제가 아무래도 한국어로 일상소통만 가능했던지라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학기가 지날수록 저는 악바리 근성으로 금방금방 치고 올라갈 수 있었죠. 한국 공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어릴 때 파리에서 생활하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앉아서 문제만 풀면 되니까요. 더디긴 했지만 성적은 꾸준히 올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제 성적이 나올 때마다 기뻐하는 엄마를 보면서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기러기 부부가 되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두 분께 성공해서 꼭 은혜를 보답드리고 싶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과목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역사예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게 아니라 프랑스 역사도 엄마가 알려주신 굵직굵직한 사건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예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운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누굴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었어요. 제 스스로 외우기 위해서 촬영하기도 했고 여러 번 반복하며 암기하기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역사 진도가 나갈수록 영상이 쌓여갔습니다. 그런 제게 역사를 더욱 재미있게 알려주신 은인이 한 명 나타나게 돼요. 바로 국사 선생님이죠. 국사 선생님은 무슨 배우처럼 연기를 하기도 하고 성대모사를 하기도 하면서 정말 실감나게 역사를 알려주셨어요. 게다가 한국 역사 드라마와 영화를 틀어주시며 역사에 푹 빠지게 해주셨죠. 한국에는 어쩜 역작들이 그리도 많은지 저는 김한민 감독님의 이순신 시리즈에 푹 빠졌어요. 특히 명량은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역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인상 깊은 점은 이순신 장군님이 처음엔 문과로 시험에 도전했으나 잘 되지 않아 겨우 문과 시험에 지원해 합격했는데도 그때 또래보다 꽤 늦은 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역사에 가장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사랑받는 장군이 되셨으니 한두 번 좌절해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라고 하셨죠. 그때 저는 꼭 제 얘기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린 시절은 정말 엉망으로 보내왔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 저도 이순신 장군님처럼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물론 이순신 장군님이 훨씬 훌륭하신 분이라 제가 감히 비할 때가 못 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고등학교 3년을 한국에서 보낸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파리 곳곳에서는 저의 얼룩진 과거가 생각이 나곤 했었는데 여기선 정말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어디 아파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체계적인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저는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외국인이라 처음엔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모두 친절하고 착해서 제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죠. 프랑스에선 마약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학생들은 정말 대부분이 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친구들에게서 배운 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 선생님과 한국 친구들 덕분에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었죠. 제가 국사 영상을 만들었다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처음엔 그저 설명하는 영상이었지만 국사 선생님을 따라 그 시대적 상황과 전쟁 장면에 맞는 연기와 성대모사까지 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어로 만들었지만 혼자만 보기 아까워 친한 친구들에게 웃긴 장면만 보여줬었는데
친구들이 다들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만들어 온 게 워낙 많으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유튜브에 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만들어 놓은 수십 개의 영상을 쫙 올려뒀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쌓여있던 메일함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SNS는 자주 확인해도 메일은 잘 보지 않거든요. 하마터면 삭제할 뻔했는데 구글에서 제게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가 크리에이터로 승인됐다는 메일이었어요. 깜짝 놀라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들이 한참 뒤에야 인기가 많아져서 엄청난 조회수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재밌고 웃기다는 댓글부터 한국 역사에 감동했다는 프랑스 사람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벌써 20만 구독자를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다들 다음 영상을 빨리 올려달라고 성화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정성스럽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역사뿐 아니라 한국 불닭볶음면 먹방 영상이라든지 한복을 입고 촬영하기도 했죠. 그리고 영상에서 나온 수입으로 카메라도 사고 마이크도 샀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콘텐츠들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았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파리로 돌아올 때쯤 저는 50만 유튜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용돈벌이와 학비는 충분히 제가 해결할 수 있었죠. 엄마 아빠도 엄청 대견하다며 뿌듯해 하셨어요. 저는 그대로 대학까지 한국에서 다니고 싶었는데 아빠가 더 이상 가족들이 떨어져 지내는 건 반대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 따로 살아야 하는데 대학까지만 같이 붙어 지내라고 우리 딸 어린 시절도 같이 못 있어줬는데 아빠 사랑 듬뿍 주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하셨거든요. 아빠의 목말리는 가족 사랑 때문에 저는 프랑스에서 대학을 진학했어요. 한국에서 기초를 열심히 다진 덕분에 평소 저라면 꿈도 못 꿀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죠. 아빠, 엄마, 그리고 이젠 덕구가 된 마리와 함께 생활하는 삶은 정말 행복했어요.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도 마음껏 누리고 있었죠. 저는 한국을 알리는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언젠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김한민 감독님의 명량처럼 가슴 울리는 역사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프랑스 영화학교 미디어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미디어학과라 막연한 생각으로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생각보다 진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과제도 수업도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라 힘든 줄 몰랐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남학생과 대판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의 덕분에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었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저를 거슬리게 한 남자애는 러진이라는 중국 학생인데 평소에도 매사 부정적인 아이였어요. 음침한 기운이 가득해서 다른 친구들도 그 애랑 조별과제를 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모두들 쟤는 매사에 저렇게 비판적인데 어떻게 우리 학교 면접을 통과했을까 의아했습니다. 소문으로는 학교 재단 중국인 이사의 조카라는 말도 있고 유명한 중국 배우의 몰래 낳은 아들이라는 말도 있었죠. 사실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진 어쨌거나 상관은 없었어요. 그날 교수님께서는 조별과제로 저희가 가상의 영화제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올해의 영화들 중 인상 깊은 작품들을 선정해 라인업을 짜서 트레일러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랜덤으로 조를 짜주셨는데 하필 저희 조에 러진이 있었죠. 강의실에서 조별로 모여 앉아 영화를 먼저 정하기로 했어요. 각자 올해 인상 깊은 영화를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파묘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무조건 파묘는 나올 거라 생각했죠. 다들 열심히 파묘에 대한 해석과 감상을 나누고 있는데 러진이 툭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카피한 영화도 영화제에 올릴 셈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다른 조원이 파묘가 무슨 카피냐고 한국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 영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한국이 맨날 중국 문화 따라하니까 다 그런 줄 아나 보다며 파묘 포스터에도 한자 써져 있는 거 못 봤냐며 그거 다 중국 문화라고 얘기했죠. 저는 발끈했어요. 그리고 중국 영화는 일단 대국에 중국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관객 수가 일단 먹어주고 들어간다며 중국 영화는 최소 2편 정도 끼웠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자 다들 반발했어요. 솔직히 중국 영화는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흥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작품성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모두들 반대했죠. 그러자 러진이 발끈했는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아냐며 프랑스 영화학교 애들 수준이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줄줄 읊어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네
너네가 그렇게 극찬하는 한국도 사실 중국 거라고 얘기하지 뭐예요? 멋진 말로는 발해의 대조영이 과거 중국 역사 중 하나였는데 발해의 고구려 유민들을 다 받아준 게 중국이라며 망한 나라 국민들까지 다 받아줬는데 한국이 배은망덕하게 자기들 역사라고 우겨서 중국에 잠깐 눈 감아주고 있는 거라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곧 한국은 다시 중국 영토에 편입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성의 끈이 톡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발해가 고구려 역사를 이어받았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 하냐며 너 지금 뭘 알고 짓거리는 거냐고 했죠. 그러자 러진이 넌 프랑스 애가 갑자기 웬 한국 편을 드냐며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네가 하는 헛소리를 가만히 들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발해에서 일본으로 발행한 외교 문서를 보면 스스로를 고려, 즉 고구려의 후예라는 표현으로 고려 국왕이라는 칭호를 썼다고 얘기했죠. 러진은 논리적인 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깨갱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였습니다. 또 그렇게 중국이 좋으면 중국에서 살지 왜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봤죠. 가고 싶으면 당장 중국에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당연히 중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몰래 불법 다운로드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영화계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모르냐고 얘기했어요. 파묘도 중국인들 그렇게 욕하더니 정작 중국 영화제에서 오픈하자마자 전석 매진된 거 알고 났더느냐고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다른 조원들이 모두들 러진을 째려봤죠. 그러고는 제 말에 동조하며 중국인들 때문에 애써 만든 창작물들이 재평가를 못 받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나 말해보라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때마침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주제가 정해졌다면 해산하라고 하시며 수업을 정리하셨고 러진은 씩씩대더니 가방을 챙겨 휙 나가버렸어요. 옆에 있던 이리스가 너 진짜 멋있다며 내 덕분에 이번 조모임에 러진이 찍소리도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좋다고 했어요. 다른 조원들도 저에게 고맙다며 박수를 쳤죠. 그래도 러진의 헛소리에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발해의 역사에 대해 중국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영상을 만들었죠. 평소에는 늘 유쾌하고 재밌게 유튜브를 촬영했지만 그날은 러진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인기 동영상 1위로 올라가며 말도 안 되게 구독자 수가 늘어 100만이 되었더라고요. 피토하며 한국 역사 설명하는 프랑스 소녀라는 제목으로 다른 채널에 제 영상을 편집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평소에는 늘 귀여운 소녀라고 생각했는데 역사 왜곡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다르크라며 여전사 같다는 반응의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제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졌어요.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현재 제 채널에서 나온 수입은 모두 엄마 아빠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게 은인 같은 한국과 한국 부모님 그리고 우리 덕구에게 뭐라도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러진 덕분에 제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렸네요. 아무튼 저도 유튜브를 더욱 열심히 해서 한국의 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메일을 읽자마자 어린 낸시 양의 사연에 저도 마음이 찡했죠. 정말 고마운 한국 부부 덕분에 낸시 양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진돗개 덕구가 아니었다면 낸시 양과 한국 부부의 인연이 이어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작은 인연도 참 크게 돌아온다고 느낀 사연이었습니다. 항상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으로 마음이 뭉클하셨던 분들은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뭉클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 한지은이었습니다.